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동시 겨울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겨울. 윤동주. 처마 밑에 시래기 다람이 바삭바삭 추워요.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달랑달랑 얼어요.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1월 말이고요. 절기로 하면 소한과 입춘 사이 정도 됩니다. 아직 겨울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동시 겨울을 오늘 택해봤습니다. 지금 보여줄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입니다. 윤동주의 원고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겨울은요,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 밑에 팔자로 반듯하게 편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동시 겨울은 두 가지 원고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썼다는 점에서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거의 동시에 썼습니다만, 다른 한 가지는 고쳤다는 점에서 개작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본과 개작본 거의 동시에 썼다고 보면 되겠고요. 둘 다 1936년 겨울에 썼다,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처마 밑에 시래기 다람이, 처마를 원래는 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난간을 처마로 바꿨고, 바삭바삭 추워요, 원래는 춥다, 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춥소가 추워요로 바뀌었고, 어가 얼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개작본이 훨씬 어린애 같은, 또 그리고 현대 감각에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본보다는 개작본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춥소가 추워요, 어가 얼어요, 이렇게 바뀌는데요. 오늘날 표기법이랄까, 오늘날 언어 감각에 맞게끔 정본화 시킨다고 한다면, 정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표기와 언어 감각에 맞는 모범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추워요 라고 되어 있지만 표기는 추워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뜻은 추워해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바꾸기는 너무 안에 변형이 심한 것 같아서 추워요를 추워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분화시키는 데 있어서 온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목의 원래 표기는 겨울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원작도 겨울 되어 있고 개작본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윤동주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 다. 그러나 그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가까이 원고를 보세요. 겨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겨울이고 윤동주는 겨울이란 말을 몰라서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 서울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고향이 변방이기 때문에 옛날 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럴 수는 없다 하는 뜻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전, 한글 학회에서 나온 우리말 큰 사전 중에서 네 번째 옛말과 이두, 이게 전체가 고사전인데, 이 고는 주로 임진왜란 이전의 고입니다. 세종대왕부터 임진왜란 한 200년 동안의 고니까 중세 국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사전은 낙선제 필사본 번역 고소설 중심으로 만든 고사전이니까, 낙선제는 그 창덕궁에 있는 그 왕실 여자들 보는 그 소설 안에, 오늘날 말로 하면 도서관, 왕실 도서관, 한글로 된 소설,
그 낙선제 필사본 한글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사전을 만든 겁니다. 박재현이라는 분이 편찬을 했는데 요게 있는 것은 조선 후기 고니까 일반적으로는 중세라고는 하지 않고 근대 국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중세국어, 조선시대 중에서도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근대국어라 합니다. 우리 문학이나 역사에서는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어학에서는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합니다. 우리 문학이나 역사에서는 근대라고 하면 대한제국기, 그 구한말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보통 근대라고 많이 하는데 국어학 쪽에서는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합니다. 하나는 중세국어, 하나는 근대국어에 가는 고사진인데요. 제가 이걸 또 작성을 해봤습니다. 잘 보입니까? 보니까 가장 오래된 형태는 바로 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겨,쓸, 니을, 히읗 받침. 이게 겨울입니다. 그리고 니을, 히읗 받침이나 니을 받침은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오래된 형태고요. 중세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겨,절,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치음, 시옷과 지어서의 중간 발음, 유성음으로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위에는 겨,쓸, 밑에는 겨,절, 받침도 니을, 히읗이 있고 니을이 있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겨, 잘, 어가 아래로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중세 국어의 겨울입니다. 근대 국어의 겨울, 그 조선 후기의 겨울은 겨, 알, 아래하고 니을하고 히읗 받침이 있고 이것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니을만 겨, 알 하기도 합니다. 이 겨, 알이 바로 그야말로 저 조선말과 일제강점기 초에 보면 겨을로 바뀌는데 윤동주가 취한 것이 바로 요 밑에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니까 겨절내가 있어요. 겨절내가 있는데 오늘날 겨우내입니다. 겨울 내내, 겨울 동안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지금 한 6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표기가 요 두 권의 고사전 속에 표지어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겨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겨울은 고사전에는 하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윤동주는 겨울 이렇게 조선 후기 근대국어에 쓰던 겨울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는 북간도에 살았기 때문에 고향은 한경북도 해령입니다. 서울 친구들은 겨울이라고 했겠죠.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은 언어의 변화가 원래는 변방에는 모든 사회 문화가 변화가 늦습니다. 도해지, 도심 이런 데는 변화가 빠르죠. 윤동주가 살던 곳은 흔히 북간도라고 하는데 간도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간도는 뭐냐? 사이간자 섬도자입니다. 그게 바다도 아닌데 강도 아닌데 무슨 섬이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간도라고 섬이라고 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간도는 사이 섬이란 뜻입니다. 역사적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나라가 안에 중국을 지배합니다. 청나라가 원래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인데 원래는 세력이 약해가지고 고려 때문에 해도 우리한테 빌부터 살았습니다. 고려 때는 여진족이 물론 고려 때 검을 세워서 중국의 일부 북쪽 지방을 지배하기도 했지만 좀 시원찮았습니다. 또 몽골이 또 강해지면서 검이 망하고 나서 아주 안에 우리한테 빌부터 살다 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고 하다가 보니까 국력이 세잔해져가지고 그 틈을 타서 이 여진족이 다시 강성해지면서 중국을 통일을 하죠. 이제 과거의 그 여진족이 살던 곳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국 천하를 지배하는 여진족, 청나라가 되었는데 청나라 항실에서는 우리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는 땅은 비워두라. 사람들 살지 말게 하고, 하지 말라라. 농사도 짓지 말게 해라. 그 당시에 만주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조선
시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고 거기 무슨 청나라 옛날 황제들의 성지인가 보다, 황제의 선조들이 살던 성지, 성역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출입을 안 했어요. 그 넓은 땅을.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한 도보다는 크고 두 도보다는 지금 작은 규모입니다. 경상도로 한다면 한 경상남도보다는 크고 경상도 전체보다는 좀 작은 이 공간을 두었습니다. 사람을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을 두었고 서로 안에 나라가 다르니까 너희들 만나지 말고 중간에 빈 공간, 빈 틈을 두어라. 마치 무인도처럼 생각하라. 무인도처럼 생각하라 해서 섬도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간도는 육지의 무인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니까 중반이 지나고 후반이 가니까 빈 땅 안에 그냥 두지 말고 농사를 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나라와 항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심을 쓴다고 수백 년 동안 농사 못 지게 한 땅을 요즘 말로 하면 택지 농지 개발을 허가해 주면서 조선 사람도 강 건너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청나라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두만강변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특히 해령이라는 데가 큰 데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 많이 강 넘어가 제일 가까우니까 윤동주 집안이 해령에 사는데 한경도는 산이 많아서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두만강만 딱 건너면 넓은 벌판이 있으니까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령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굉장히 개척도 많이 하고 교육열이 높고 또 그리고 기득기들 받아들여가지고 명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때 마을 이름도 없는데 명동촌.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다 해서 명동촌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윤동주 할아버지, 정조부, 또 그리고 문재준 목사 그 아들들이 바로 문익환, 문동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가지고 개간하고 개척하고 학교를 짓고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한경도 사람들은 원래 무사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사. 항상 안에 국경지방 사람이니까 연인족하고 서로 항쟁을 하다 보니까 무사 정신. 그래서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근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무사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 그래서 한경도는 갑자기 뭔가 바뀝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육열. 그래서 한경도에는 북청 물장수들이 일제강점기에 한강물을 뜯어 팔면서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시킨 경우가 많아서 한경도 사람들이 팔도 사람 중에서 가장 일제강점기 이후에 교육열이 높았다. 최후의 무사는 한경도 무사는 누구냐? 역도상과 김기수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1958년 동경 아시안게임 때 만나가지고 우승했을 때 불러서 역도산이 돈을 갖다 내거죠. 아주 큰 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김기수를 불러서 그걸 했는데 그 역도상과 김기수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 그 제자 김일입니다. 김일이 여수에서 그 실험판에서 우승을 했을 때 어떤 아주 이 몸매가 탄탄한 소년이 한경도 거친 말을 쓰면서 나에게 실험 기술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싸우듯이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기수였답니다. 둘 다 그 실험판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은 레슬링 챔피언이 되고 한 사람은 권투 챔피언 되는데 일본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승을 같은 한경도 사람이니까 만나게 해주는데 한 번도 김일은 역도산의 조선말을 선적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딱 한 번 밥에다가 기꾸를 비벼 먹고 싶다. 기꾸가 뭐죠? 하니까 그것도 몰라. 일본말 하면서 한국말로 도라지야 도라지. 도라지란 말 딱 한 마디 한국말 조선어 들었다고 하죠. 두 사람이 역도산과 김기수가 30분 이야기했다는데 김기수한테 물어봤대요. 김일이. 너 일본말 아니? 하니까 한마디를 몰라요. 하니까 그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말은 조선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경도 사람들은 무사정신이 투철하고 그 마지막 최후의 무사는 한경도 무사는 역도산과 김기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대는 교육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간도 이야기를 했으니 왜 간도란 말이 생기고 또 간도로 이주를 하게 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만강 건너서 북쪽으로 가니까 북간도라고 합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곳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용정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고요. 처마 밑에 시래기는 알지 않습니까? 그 무청을 말린 것을 시래기라고 하죠. 시래기 무슨 국이 끓인다 이런 말 갖다 쓰는데 경상도부터 저 북간도까지 다 시래기라고 합니다. 똑같은 통일된 말이네요. 다람이가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다람이 사진 찾아봐도 없어요. 다람이는 여기 문맥상 보면 다발입니다. 다발이 뭐죠? 묶고 놓는 것을 다발이라고 하죠. 꽃을 묶거나 푸성기를 묶거나 돈을 묶으면 돈다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발이 다람입니다. 처마 밑에 시래기 다람이 바삭바삭 추워요. 바삭바삭이란 말은 잘 말랐다, 건조했다 그 말이거든요. 추우면 건조해지거든요.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면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래기가 추워요. 시래기가 추워요. 뭐가 이상하죠? 시래기가 추워해요. 시래기가 추워한다. 바삭바삭 말르면서 추워한다. 사람이 추워하지 않고 시래기가 추워하니까 이것은 동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도성이다. 오도성. 잘못 이끄는 것.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선 거짓 진술. 이것을 우리는 오도성이라고 합니다. 시는 오도성이죠. 특히 성인이 읽는 시보다는 아이들이 읽는 동시에 오도성이 더 많죠. 무슨 달에는 옥토끼가 있고요, 개수나무가 있고요 하면서 더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현실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오도성, 잘못 인도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시적 오도성이 강하다. 시래기가 추워하고 있다. 추워야 하는 것을 추워해요. 이어는 어떻습니까?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참 아까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윤동주는 동그램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정본으로 바꾼다면 동그라미가 표준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특별한 어떤 사투리, 방언들은 그대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으면 오늘날 표준어로 바꾸는 것이 정본이라고 한다. 말똥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윤동주의 동시 겨울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은 달랑달랑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달랑달랑은 띄어서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랑달랑이란 말은 어떠한 물건에 매달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윤동주는 이 달랑달랑을 띄어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기존의 의미로는 이 달랑달랑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달랑달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떨어져 있는 거를. 달랑달랑이 될 수 있으면 그 당시에는 띄어쓰기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여 쓰는데 이 달랑달랑은 띄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붙여쓰기 달랑달랑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달랑달랑 얼어요. 여기서 달랑은 문맥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라고 했으니 동그랗게 저만치 혼자서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동그랗게 저만치 혼자서 딱 하나만 있으면 달랑이 되겠는데 넓은 책상 위에 달랑 책 한 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달랑하고 띄어쓰고 달랑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말똥이 길 위에 동그랗게 하나 있고 또 사이를 떨어진 곳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달랑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사이를 두고 저만치 하나씩 얼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시래기는 바삭바삭하죠. 건조하게 추워하고 있고, 우리나라 동해안 보면 겨울에 건어물을 가장 많이 만들거든요. 가맥이 대표적인 거, 오징어, 또 뭐 기타 건어물들이 많은데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해야 맛이 듭니다. 경상남도 남해 노지에 나는 시금치도 얼었다 녹았다 해야 맛이 있거든요. 이 시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해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년은 시래기가 되고 2년은 말똥이 됩니까?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비관계, 유추해서 비교하는 관계, 미루어서 짐작하는 게 비슷하니까 1년 시래기, 2년 말똥. 마치 시래기 다발이 꼭 말똥처럼 생겼거든요. 다 이 추운 지방에 중요한 어떤 살림살이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시래기는 국기는 데 쓰고, 말똥은 장작불, 그 뗄거리로 사용합니다. 왜? 말은 식물성이지 않습니까? 초식동물이니까 이 변도 안에 그 식물성이 이니까 불에 잘 타겠죠. 그러니까 말똥 이런 것도 다 수거해서 불 뗄 때 이렇게 장작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할 때는 이 볏짚을 뗄거리로 사용하거나 이 말똥을 뗄거리로 사용하거나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1년과 2년 소재가 시래기에서 말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두 대상은 생김새가 서로 비슷하다. 유비관계, 유추해서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일련에서는 시래기 다람이가 시래기 다발이 꼭 말똥같이 생겼다 해서 말똥을 또 꺼집어 온 겁니다. 참 추운 겨울 북한도 윤동주 외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같다는 말이 있고, 나이가 같으면 형이겠죠. 윤동주가 그 연말에 태어났으니까. 김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늦게 태어나서 1918년생 같으면 하여튼 소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친구처럼. 그러면 외사촌 동생이 되겠는데, 외삼촌이 유명한 사람이죠. 김약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윤씨 집안, 그 김씨 집안, 또 문씨 집안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유명한 명동촌에서 살았는데, 김정우 씨가 그 김약연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조카거나 하겠죠. 그 김정우하고 같이 하면 소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시인이에요. 이 사람도 시인이고 숭실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는데요. 지금 살아있으면 100살 넘겠죠. 벌써 돌아갔었겠죠. 이분과 같이 하는 숭실고등학교 영어 교사 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70 조금 넘은 분인데, 그분이 처음 발령 받았을 때 한 4, 5년간 같이 하는 동료 교사로 근무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아주 한 40년 지났지만 아주 생생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했고, 북한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합니다. 북한도가 얼마나 추운지, 오줌을 누우면 오줌 누는 적석에서 얼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윤동주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볼까 하다가 물어보지 않았다.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에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 시를 보면 겨울이 아니라 윤동주는 겨울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고는 겨울이란 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 그것을 꼭 알아두면 되겠고, 겨울이란 말은 우라고 하는 발음은 20세기 와서 형성된 우리말이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더구나 한겨울이기 때문에 윤동주의 동시 겨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뵐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겨울 윤동주. 처마 밑에 시래기 다람이 바삭바삭 추워요. 길바닥에 말똥 동그라미 달랑달랑 얼어요.